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병희 목사님 강의 들으니까 영암에 꼭 한번 가서 또 방문하고 또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2003년에 이라크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라크에 사역하던 중에 이제 김선일 씨 저희 성도였는데 납치당해서 죽게 되면서 더 있지 못하고 요르단으로 넘어와서 이라크 난민교회를 요르단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부다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 2010년부터 생겼는데요. 아부다비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현장 교회 주로 우리 한국 근로자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섬기다가 2014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안산은 세월호 사건으로 굉장히 도시가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온누리 M센터라고 외국인 근로자 사역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부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막내딸이 이제 아부다비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안산 M센터 사역하던 중에 저희 다문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한국 아이들은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안산은 인구의 14%가 외국인입니다. 70만 도시인데 그 중에 14%가 외국인이고요. 제가 있는 원곡동은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90%가 외국인입니다. 저희 원곡동은 한국인이 소수민족입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안산시 정도 평균이 앞으로 전국 평균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인구의 15%가 외국인이었는데 지금은 24%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이주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지금 이주민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 지금은 5%가 넘어가는데 10% 이상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이들 또는 외국 아이들이고요. 저희는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도 거의 다 외국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몽골, 베트남, 필리핀,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아이들이 한 30명 주일학교 예배 드립니다. 제가 한 주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는데요. 설교하던 중에 궁금해서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2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베트남 다문화 가정, 필리핀 다문화 가정 다 한국에 태어났죠. 애들이 한국말 잘합니다. 몽골 애들도 한국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다 몽골 사람이지만 한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럼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온 친구들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10명 손 들더라고요. 우리 우즈베키스탄, 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아이들이 좀 손을 들고, 그 와중에 저희 막내딸이 손을 들었어요. 이제 막내딸이 아부다비에 태어났거든요. 예.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몽골 친구가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태어났어? 난 아부다비에서 태어났어. 거기가 어디야? 거기 저기 중동에 두바이 옆에 있는 도시야. 그래? 그 다음 질문이 저하고 저희 딸을 놀래게 했는데 그 몽골 아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외국인이야? 네. 우리 몽골 아이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어린이집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의 눈에 비친 목사님 딸은 아부다비라는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5살 때 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네, 누가 이주민인가요? 네. 저희 딸이 이주민인 거죠. 네, 저희 딸이 이주민이에요.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해외에서 선교사들 자녀뿐만 아니라 주재원으로 유학생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몽골 부모님들은 이주민이지만 아이들은 이주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아이들은 해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오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0년 동안 이제 이주민 사역하면서 참 많은 걸 경험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도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베트남 자매 같은 경우에 결혼 업체를 통해서 한국 남자를 만나 드라마 보고 꿈꿨어요. 한국 가면 드라마처럼. 근데 남편이 한 1년 좀 넘었는데 갑자기 시들시들 앓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젊은 남자였는데 30대 초반에. 그 자매가 남편의 병원비를 갚느냐고 또 1년 이상 공장에 일하면서 병원비를 갚았어요. 그 자매가 아파서 저희가 수술비를 지원하며 돌봤었는데, 근데 자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원래 남편이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이 남자의 소원은 결혼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시한부 인생에 이 젊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혼 업체를 통해서 베트남 자매를 사온 거였어요. 그리고 병수발을 시키고 심지어는 그 병원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베트남 며느리한테 네 남편 병원비니까 네가 갚아라. 그렇게 2년 이상을 자매가 고생을 하고 큰 어려움 속에 살았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국적 취득을 해서 한국 사회에 남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이 말하는 거 한국 사람 나빠요. 네, 정말 그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들을 저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깐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M센터는 안산에 있고요. 건축을 제가 와서 하게 되면서 좀 멋있는 건물을 갖게 됐는데 다른 지역 센터들이 있습니다. 평택, 남양주, 화성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작은 게 시작해. 저희 안산 역시도 원래는 지역 교회를 빌려서 20년 전에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작은 이제 저희 전임 센터장님들이 센터를 하다가 이제 건축까지 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군산하고 경주까지도 생겼습니다. 경주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주 교회들이 만들었고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선교사를 보낸 케이스였고요. 저희는 한 20년 동안 약 10,000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저희를 거쳐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떠나고 이주민 선교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사역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곡식을 뿌리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85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고 30명 정도가 선교사로 훈련받고 역파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거의 전체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예배 드렸다가 코로나 때 온라인 6개월 하니까 성도들 다 떠나고 귀국해버리고 쭉 400명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한국 완전히 망했어요. 네, 미국 교수님이 한국의 인구 통계를 보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죠. 심지어는 이렇게 공무원들은 저출생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한다. 옛날 우리 방식으로 저렇게 대응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전국의 157개 학교에 초등학생 신입생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오후반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오후반이 아니라 학생이 너무 많아서 교실이 감당을 못해서 한 반에 70명씩 오전반, 오후반. 그래서 저는 안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오후반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특히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화양초등학교는 이미 폐교를 했습니다. 올해 36만 명이 1학년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5, 6년 후면 초등학교 들어갈 학생은 23만 명이 안 됩니다. 13만 명이 또 줄어들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런 학교들은 다 폐교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올해 안산시 교육청에서 M센터를 몇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교육장님 또 장학사님 찾아오셔서 제발 위탁형 대안학교를 하나 해달라.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안산시 저희 원곡동 주변에 학교가 초등학교 6개가 있어요. 학교에 갑자기 외국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다문화 애들은요 한국어 잘합니다. 아빠가 주로 한국 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어 잘하는데 순수 외국 아이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 입국하는 동포들, 중도 입국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순수 외국인들이 늘어나서 안산시 저희 원곡동 학교들이 감당을 못해서 저희한테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좀 시켜달라.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안산이 구가 2개거든요. 그래서 저쪽 상록구 쪽은 안산 동산교회가 2개 반, 저희 안산은 저희 단원구 쪽은 저희 M센터에서 2개 반을 현재 1학기, 2학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지역에 확대될 것 같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왜냐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은 감당하는데요. 3, 4, 5, 6학년은 선생님들이 얘 하나 붙들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씩 저희한테 맡겨서 집중 교육시키고 학교로 돌려보내는 형태의 위탁형 대안학교를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자꾸 돈을 주시면서 이것 좀 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 저희가 교회 예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저희 성도들, 이주민 성도들의 헌금은 계속 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주는 온누리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가 됐고요. 지금 정부나 저희 자체 헌금이 50%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내년 되면 역전돼 버립니다. 교회 지원은 또 줄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정부 복지 예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이 이주민들은 재정적으로 탄탄해집니다. 왜냐하면 둘이 일하면 많이 벌거든요. 저희 그래서요, 저희 선교사들이나 간사님들보다 저희 이주민 형제들이 월급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일 하거든요. 야간 수당 받거든요. 주말 수당 받거든요. 자기 나라에서는 2, 30만 원 벌다가 한국에 오니까 3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차도 삽니다 요즘. 가족이 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새로운 시세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긍휼 사역을 안 합니다.
우리 형제들 보고 니네들이 밥 사라 그럽니다. 예. 니네들이 더 많이 벌잖아. 밥 사라. 예. 성경금도 하고요. 11조도 하기 시작하고요. 수련회 가면 한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회비를 똑같이 내게 합니다. 왜요? 다 월급 받고 있거든요. 사대보만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긍휼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한반도 인구 전성 시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6.25 때 2,1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억하시다시피 80년대 3,800만 명, 2010년에 5천만 명 넘어서 2020년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해입니다. 5,184만 명. 단군 이래로 이 기록은 이제 안 깨질 겁니다. 아니 다시 세울 수 없는 기록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6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순수 한국인 인구는 5천만이 이미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 얘기인즉슨 저와 여러분이 살던 시대는 성장 사회였습니다. 인구 성장을 기반으로 모든 경제, 사회, 인프라가 다 성장했던 시대. 그러나 이미 2020년을 정점으로 찍고 저희는 축소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모든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축소 사회에 맞게 우리 사역을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우리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동시에 한 정책이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애 많으면 가난해진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 표였고 나라뿐만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애를 안 낳으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전 국민이 교육받았고 아이들이 그림 그렸고 포스터 그렸습니다.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얘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직업군인이셨는데요. 3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79년도에 전방에서 성남으로 와서 월세집을 얻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이유는 애가 셋이어서. 저희 아버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주인이. 무슨 돼지 새끼냐, 애를 셋이나 낳냐. 나라에서는 하나만 낳으라고, 둘만 낳으라고. 의료보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78년도에 세워졌는데 셋째들은 의료보험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70년대생 중에 셋째이신 분들은 생존자라고. 부모님이 나라의 말을 어기고 셋째를 낳아버렸다고. 80년대생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들을 향해. 당신도 생존자라고. 80년대에는 초음파 기계가 등장해서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지웠습니다. 왜 지금 애들이 안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애 낳을 여자가 없습니다. 왜요? 남자들은 많은데 80년대에서 90년대생은 여자가 숫자가 적습니다. 1대1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해놓은 일의 결과를 지금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61년부터 저희가 96년 김영삼 대통령까지 35년간 한 일은요, 아이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68년생 여기 계실 텐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104만 명. 다시는 만들어 볼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9년생부터요 72년생까지 매년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올림픽 하던 때에 60만 명대까지 떨어뜨립니다. 지난 30년간 인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인구가 4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원래 100만 명씩 태어나야 되는 이 대한민국에 전 국민의 노력으로 60만 명 이어서 20만 명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국가적인 통계로 나온 건 없는데 36년 동안 태어난 아이가 약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죠. 근데 그 사이에 낙태된 아이가 얼마나 될까 추산을 해보니까 1,500만 이상 됩니다. 피임을 잘해서 애가 안 태어났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산하 보건소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2만 5천 명씩 보내서 우리는 낙태를 했고 그랬습니다. 사실 뭐 바로 왕 시대나 헤롯 왕 시대의 그 유아 학살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낙태를 우리 스스로가 자행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아파트를 위해 자녀들을 포기했던 나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주민 선교하면서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분명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은 98년도 IMF 때 30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10년 만에 100만 명, 3배 늘었고요. 2019년에 252만 명까지 늘었다가 코로나 때 확 50만 명 줍니다.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런데요, 불과 2년 사이에 261만 명, 이거 6월달 통계인데요. 8월달 통계로는 263만 명이 됐습니다.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주민이 증가했던 이유는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고용허가제, 결혼 여성 가족 지원법, 동포 방문 취업 비자, 유학생 5만 명 유치 목표고,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주민은 늘었습니다. 이주민들이 몰려온 게 아니고요, 정확한 건 우리가 데려온 겁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데려온 것입니다. 작년에 인천에 재외동포증 생겼습니다. 해외 동포로도 데려오자. 인구 위기, 지역 소모를 막기 위해서 해외 동포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똑같이 했는데 이제는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민 정책 안 하면 국가 소멸 피할 수 없다. 이미 그 지경에 갔습니다, 지금. 안산시는요, 이민청 유치하려고 시장님이 뛰어다니고 있고 저희가 통역사들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E9 비자라고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고 옵니다. 1년에 5만 명 내지 6만 명이 들어왔었는데요. 작년에 12만 명 쿼터를 늘렸고 올해 16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방은요, 뭐 다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 없고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다문 엄마들이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농산물이 비싸지는지 모르겠다고. 딸 사람이 없거든요. 사과와 배를 딸 사람이 없는. 선장님들만 한국분이고 선원들은 다 필리핀, 베트남 친구들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와 산업 기초로 다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저희 베트남 자매들이, 캄보디아 자매들이요, 12,000장씩 깻잎을 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안 따면 우리가 삼겹살도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씩밖에 안 낳았거든요. 너무 귀한 아들이거든요. 귀한 딸이거든요. 너는 유학 가라. 너는 서울에 가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은 다 전멸한 상태였고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공장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요, 이 비자로는 4년 10개월밖에 못 있거든요. 돌아가야 돼요. 실컷 기술 가르쳐놨더니 비자 끝났다고 돌아간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장님들이 고용부에 계속 요구했어요. 비자 좀 바꿔달라. 그래서 어떤 것이 생겼는가? E7 계열을 비자는 전문 취업 비자입니다. 주로 엔지니어들, 영어 강사들 이런 비자인데 E7-4, E7-4라는 비자가 있어요. 이거는 전문 취업 비자인데요. 원래 전국에 2,000명밖에 안 주던 비자예요. 굉장히 받기 어려운 비자인데 작년에 35,000명으로 17배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이 쿼터를 나눠줬어요. 이 비자는 뭐냐? E9으로 왔던 친구들이 토픽 시험 2급 받고요. 사장님들이 추천해주고 연봉 2,500만 원, 최저임금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러면 이 비자로 바꾸면 안 돌아가도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작년부터 이 비자의 영향으로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 2급 받기 위해서. 1급이 제일 낮거든요. 1급, 2급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급 받으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어요. 캄보디아, 우리 미얀마, 이 친구들이요, 가족 데려오려고, 네팔 친구들이. 그리고 실제로 가족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 애들을 위해 한국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35,000명이 적어 보이지만 1년에 35,000명입니다. 그러면 부인 데려오면 얼마죠? 7만 명 됩니다. 아이 한 명 데려오면 어떻게 되죠? 10만 명 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이 비자 하나로 100만 명이 이주민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사회가 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국 분들은 모르십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주민 사역하는 분들이나 정책하는 분들이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F2R이라고 지역 특화형 비자도 새로 생겼습니다. 지역에서 5년 이상 머물도록 묶어놓는 비자예요. 저희 화성에서 일하던 사역하던 우리 네팔 목사님이 이 F2R 비자를 받고 경상남도로 내려가게 됐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정착하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앞으로 이민 사회로,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2010년에 5만 명 유치가 목표였는데요. 지금은 30만 명 유치가 목표입니다. 이미 22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최대 숫자는 베트남 학생들입니다. 코로나 때 역전이 됐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와서 아르바이트만 해도요. 원래는 일주일에 20시간이었는데 지금 30시간까지 늘렸습니다. 1시간당 10,000원이면은요. 일주일에 30만 원 벌고요. 한 달이면 120만 원 벌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30만 원 벌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면 120만 원씩 벌 수 있는 거예요. 돈 벌면서 일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공계 실험실을 석박사 과정 실험실에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항공대 갔더니 히잡 쓴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고. 말레이시아에서 왔대요. 뭐 공부하냐고. 핵공학을 공부하고 있대요. 박사 과정에서. 어학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사급 학생들도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핵발전소, 반도체, 조선, 전기 배터리 다 1등이거든요. 그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아시아에 미국으로 유학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비싸잖아요.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아의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미 경희대나 연세대는 외국 학생이 5천 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역은 더 심합니다. 근데 지역에서는요, 지역 대학들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늘리고 있고 그 유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공 파괴하고 적극적으로 눌러 앉히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 심지어는요, 군대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 M센터에 한 친구가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원래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요나서에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교회에 오면 누구예요? 새가족입니다. 헌가족은 압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새가족은 좌우를 분별치 못해요. 어디지? 이런 친구가 있길래 제가 이제 뭐 도와드릴까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파키스탄 친구더라고요.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그러냐고. 근데 이미 한국어반 시작했으니까 한 30분 기다려야 된다고. 그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믹스 커피. 믹스 커피 한잔 하자고 종이컵에 타서 앉혀놓으면 이거 마시는 동안 저랑 얘기해야 되잖아요. 10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무슨 일인가,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놀란 게 이 친구는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오전에 건너편 모스크에서 예배드리고 한국어 교실 찾다가 길 건너에 저희 M센터를 구글에서 발견하고는 온 거예요. 오전에 모스크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M센터 찾아온 거예요. 한국어 배우겠다고. 그래서 왜 배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군대 가야 된대요. 제가 놀랐어요. 왜? 파키스탄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파키스탄,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국에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유치원 때 파키스탄으로 갔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는 요르단으로 유학을 했대요. 이슬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종교 철저하게 교육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온 가족이 한국으로 왔는데 교통사고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갓 졸업한 이 학생이 살 길이 없잖아요. 파키스탄 아저씨들 도움받아서 시화공단에 일자리 얻어서 모스크 예배드리면서 근데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군대 가라고. 왜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한국말 너무 못하니까 한국어 좀 배워와라.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스크에서는 한국어 안 가르쳐줘요? 한국 사람이 없대요. 다행이죠. 찾다가 길 건너편에 M센터라는 곳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거야. 자기는 한국어를 배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상관없으니까 가르쳐달라고. 제가 저희 전도를 제일 잘하는 청년을 붙여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군대 가는 날 포천에 철원에 육사단으로 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가는 날 이제 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사역자들이 같이 가고 이제 기도해주고 예배 때도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가더라고요. NIV 성경책을. 이슬람 꾸란을 안 가져가고 성경을 가져가는 거에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훈련소 마치는 날 제가 철원에 가서 신교대 그 훈련 가서 면회하고 오리구이 구워주고 기도해주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모스크에 있는 아저씨들은 미리 연락했대요. 모스크 아저씨들한테 자기 가니까 좀 머물 곳 좀 준비해달라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더래요. M센터에 온 거예요. 저희가 같이 머물게 해주고 토요일날 결혼식 데려가고 월요일날 저희 권사님 장례식에서 권사님 장례식 데려가고 휴가 나와서 결혼식 장례식 다. 그 다음 휴가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모스크 안 가요. 계속 M센터로 와요. 할렐루야. 한국말 잘해요.
근데 이런 아이가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 아이도. 인도네시아 아이는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자였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인도네시아 엄마에게 컸는데 한국 국적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저 M센터 키웠어요. 논산훈련소 가서 세례받았어요. 그냥 놔뒀으면 무슬림 아이로 자랐을 아이들이 M센터를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고 지금 둘 다 하나는 3사단, 하나는 6사단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현재 5천 명이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저는 요즘 다문화 군선교 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됐다. 여러분, 한국 아이들은요, 한국 군대 안 가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고 있고 호주 시민권을 얻고 있고 1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군대 회피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안 태어나는데 국적도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문화 아이들은 군대를 가고 있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한국인인가? 누가 한국인인가? 군생활하고 나라를 우리 대신 지켜주는, 사실 제 둘째 아이가 지금 연평도에서 해병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야 스티브 유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인이죠. 그러나 우리 다문화 아이들은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굴색이 다르다고 외국인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시죠. 제가 흥분했습니다. 네. 국내 체류 외국인은요, 지금 523만 명 도달했고요. 보시면은요, 2000년에서 2007년 7년 사이에 50만 늘었고요. 6년 사이에 50만 늘었고요. 그다음 3년 사이에 50만 늘었고요. 3년 사이에 50만 늘었고요.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2년 만에 50만 늘었습니다. 50만씩 늘어나는 시간의 이 길이, 인터벌이요,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2, 3년에 50만씩 늘어납니다. 이 추세로 가면은요, 앞으로 한 3년 후면은, 3년이 뭡니까? 2, 3년 후면은 300만, 400만, 제가 예측해 보니까 2040년경 되면 500만 되더라고요. 이주 배경 인구가. 원래 통계청에서는 2040년에 323만을 예측했습니다. 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부 정책이 작년에 엄청나게 발표됐어요. 그거를 반영을 안 해서 그래요. 실제로 통계청 예측보다 다 10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인구의 10% 이상이 이주 배경 인구, 이주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의 10%가 이주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사회 인구의 10%가 이주민인데 우리 교회 성도는 10%가 이주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우리 법무부 산하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는 매월 발표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입국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261만 6월달 나왔는데요. 8월달 통계가 며칠 전에 발표됐는데 263만으로 또 늘었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 중에 3분의 1이 동포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 3분의 1이 동포입니다. 중국 동포가 제일 많고요. 미국 동포, 우즈베키스탄 동포, 고려인들이죠. 그 순서대로 약 86만. 저는 이주민 선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주민 선교는요, 통일을 대비한 예비고사 같습니다. 탈북자들까지 생각하면 탈북자들도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중국 동포들, 러시아 동포들, 북한 동포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잘하는 교회들이 나중에 북한과의 통일 시대에 선교를 잘할 것이다. 앞으로 난민은 중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레바논 난민이 한국까지 안 옵니다. 시리아 난민 안 옵니다. 서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북한 난민들이 100만 명 이상이 내려올 겁니다. 저는 요르단에서 선교사를 있을 때 이라크를 다녔었고요. 시리아를 많이 다녔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도 수차례 갔었는데 나라가 한번 흔들리니까요, 국민의 3분의 1이 난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주민 선교는 앞으로 통일 시대를 위한 굉장히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고려인 마을들이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뽑은 것만 11개인데요. 광주 광역시 월곡동에 고려인 마을이 있죠. 안산 저희 바로 센터가 있는 곳이 이제 떼꼬리인데요. 안산 전체로는 한 2만 2천 명 정도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연수구 한방마을에 고려인 마을이 있고요. 경기도 안성, 평택, 김포, 충남은 아산, 청주, 경주,
경북 경주, 경남 경해, 김해시, 경남 창녕시, 최근에는 충북 제천시에서는 고려인 1,000명을 유치하겠다고 시가 나서서 고려인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인구 소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피가 섞여 있는 고려인들을 유치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사역이, 이런 고려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고려인들 중국 동포와 다르게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자로는 동포 비자인데요, 대우는 외국인 대우를 취급을 받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러시아 친구들 병원 한번 가려면은요, 한국말 잘하는 러시아인들한테 3만 원씩, 시간당 3만 원씩 돈 주고 병원 좀 예약해 달라. 그렇게 가요. 흥미로운 거는요, 이나임 받고 오는 외국인 근로자는요 4대 보험이 다 됩니다. 동포들은 그런 비자 받고 오지 않거든요. 의료보험이 없어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돼요. 의료보험에 대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독산동에 희년의료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위해서 공제회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전국의 550개 병원에서 일반 국제 수가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수가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주민 사역하다 보면 병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의료보험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저 인도 형제가 불법 체류로 10년 살았던 형제인데요, 고향에 있는 20명을 먹여 살렸어요. 강릉에 수련회 갔다가 이 친구가 발작이 나가지고 혀를 깨물고 쓰러진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강릉에 이제 아산병원에 급하게 응급실로 해서 살렸는데 그 선망 증세가 나타나고 뇌출혈이 나오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아하마드라는 형제였는데, 고향에 인도에 전화해서 가족들한테 한 명이 오셔야 될 것 같다, 너무 생사가 지금 경계선에 있어서 위험하다. 근데 가족들이 못 온대요. 저희 보고 알아서 하래요. 다 무슬림들이죠. 이 친구는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아하마드라는 형제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세례받은 이 무슬림 친구가 예수 믿고 1년도 안 돼서 죽게 되면 무슬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저주받아 죽었다, 알라의 저주로 죽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면 안 됩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여기 남양주에 있는 인도 친구들이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주님 이 형제 좀 살려주십시오. 작년에 세례받은 친구입니다. 저희가 막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주 만에 살아났습니다. 퇴원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해서 인도 친구들이 더 열심히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힘을 모아서 돈을 모으고 또 기아대책이나 또 희년의료공제회나 도움을 요청했더니 거기서도 500만 원씩 300만 원씩 도움을 주셨어요. 병원비도 해결하고 병원비도 낮춰주시고, 고향에 가족들한테 가서 전도하겠다고. 가족들은 포기했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우린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살려냈더니 이 친구가, 작년에 세례받은 친구가 자기는 전도자가 돼서 가족을 전도하겠다. 그래서 인도로 불법 체류 다 이제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주민 선교는요, 결국은 복음으로, 기도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스웨덴 하면 어떤 이미지십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죠. 근데 작년 올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유는 깽단들이 스톡홀름 한복판에서 기관총 난사를 하고 수류탄 던지고 시가전을 벌여버렸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깽단들이 누군가 아프간, 시리아, 아랍에서 온 이민자들의 2세들이었습니다. 1세들은요 힘든 일 해도 버팁니다. 자기 나라보다 거기가 나으니까. 근데 1.5세 2세대들은요 그 나라 말을 잘하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받았는데 얼굴색이 다르고 아랍계라는 이유로 계속 무시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외로운 늑대로 있다가 나중에 늑대 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깽단을 만들고 그들끼리 시가전을 스톡홀름에서 벌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저희 이주민 아이들, 특히 다문 아이들도 그렇지만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들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방치돼 있어요. 진짜 들깨처럼 돌아다녀요. 싸우고 담배 피고. 누가 이 아이들을 품을 것인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줄 것인가? 공무원들이, 선생님들은 나오지 마라 학교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교회만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어줄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희 센터에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아이인데요. 엄마가 미얀마 사람이랑 이렇게 가게를 해서 카자흐스탄에서 미혼모로 애를 낳았습니다. 생분 미얀마 사람이죠. 근데 엄마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는 버려두고. 그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됐대요. 그 아줌마가 자기 엄마였대요. 엄마지만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있지만 없는 아이처럼. 한국에 왔지만 아빠라고, 한국 아빠 말도 안 통하지만 어색하죠. 여동생들이 있는데 어색하죠. 아빠 엄마가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갔대요. 학교 가서는 계속 엎어져 자고, 고려인 할머니들하고 앉아서 기억 니은 배우고, 놀이터에서 배회하고, 엄마 아빠 없으면 가서 몰래 옷 갈아입고 나오고, 그렇게 배회하던 아이를 저희가 전도하다가 만났고 센터에서 피자와 치킨 아이들 사용은 피자와 치킨이더라고요. 먹이면서 가르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사고치고 싸워도 갈 데가 없으니까 센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학비를 안 대주겠대요. 내 아들 아닌데 내가 왜 학비를 대주냐. 저희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얘는 학교를 보내야 된다. 저희 센터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합격한 애였어요. 학비를 만들어서 4년을 공부시켰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안산에 내려와서 동생들한테 러시아어로 수학을 가르치고 러시아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며 동생들 가르치고, 집에는 가면 어색하니까 최근에 한국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한 명이 나오니까 동생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저희 M센터에 대학생이 1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가 믿음의 고백들을 해요. 동생들에게 신앙 고백. 지금 저희 청년부 회장이 됐습니다. 다문화 청년부에. 저는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이주민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슴에 한 맺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쓰임 받아요. 저는 한국 사회에 온 다문화 아이들, 우리 이주 청소년들이 외로운 늑대나 깽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저희는 최근에 아프간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380명 특별기여자로 왔던 친구들입니다. 저희가 2년 넘게 그 가정들을 돌봤는데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인천의 한 도서관을 빌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아프간 아이들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주민 사역은요, 긍휼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공동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아이들을 품어내고 이주민들을 품어낼 때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이주민의 친구, 다문화 가정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요. 이 일에 많은 지역 교회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온 하늘숲교회 손승호 목사입니다. 온누리 M센터 노규순 목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족들이 이주민으로 들어올 때 그분들이 그냥 취업이든 학업이든 그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교회는 또는 이주민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 M센터 차원에서는요, 저희 아랍어 예배와 페르시아, 이란 예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슬림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만나고 도와주고 교회로, 저희 센터로 와서 같이 예배에 오도록 초청을 하고 있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설령 예배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고 케어해 주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무슬림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무슬림 이미 특히 화성이나 이런 데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은 굉장히 강력한 우즈벡 사람들 특히 강력한 자기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믿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관계가 깊어질 때 세례자가 나오고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아프간 1명, 이란 5명, 6명의 무슬림이 세례받았습니다. 매년 5, 6명.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70명이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고요. 중동에서는 제가 무슬림에게 세례를 한 번도 못 줬는데 지난 10년간 많은 무슬림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는 신뢰,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고 두 번째는 영적 체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성령을 경험하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무슬림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찾아가시기를 저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청주 상당교회 이철웅 장로입니다. 이주민 성역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긍휼 사역이 아닌 복음 사역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네, 저희도 그 예배가 이제 설교자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현지인 목사님들, 특히 신학교에 와 있는 그분들이 할 때는 별로 그런 어려움이 없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되는 분이 하실 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어로 하면서 통역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하고 현지인 친구 중에 한국어를 조금 한 줄 아는 친구가 통역을 합니다. 사실은 그 통역자가 제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신앙이 없는데도 한국어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 한 이틀 전부터 설교 미리 공부하면서 그 한 친구를 사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고요. 그 친구가 변화되면 이 친구가 신학교로 헌신해서 가게 되고요. 그게 가장 저희도 몇 명이 그래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 통독을 같이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힘든데 통독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은 그냥 한국 성경 읽고요. 형제들 앉아가지고 자기들 성경 주고 이 친구들 성경 처음 읽어봤거든요. 요한복음 같이 읽는 거죠. 이번 주는 1장부터 5장까지, 다음 주는 6장부터 10장까지. 그럼 자기들끼리 성경 읽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요. 갑자기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성경 통독만 시켜도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